자, 오늘은 우리가 난쟁이가 쓰어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배워볼 건데요.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거의 뭐 우리나라의 약간 레전드급 소설이고, 이게 이제 그 당시 80년대쯤에 나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소설에서 이제 100만 부를 팔았던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인 거죠. 그래서 거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하면은 뭐 원미동 사람들, 난쟁이가 쓰어올린 작은 공, 그리고 이제 유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렇게 세 연작 소설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제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제 그 연작 소설 집의 제목이자 그 안에 단편의 제목이 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 소설 집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그렸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 거죠.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제 그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시대 상황과 제목의 의미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제목을 보니깐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여러분, 난쟁이는 일단 좀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난쟁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아마 좀 전반적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작품 때문에 그런지 뭔가 좀 난쟁이라는 이미지를 좀 장애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좀 동화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뭔가 이렇게 난쟁이가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공을 쏘아올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동화적이고 환상적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공은 쏘아 올리면 필연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제목은요. 어떤 난쟁이로 대표되는 사람이 위로 인제 상승적 이미지인 거죠, 처음에는. 위로 공을 쏘아 올리지만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인제 좀 느낌이 좀 되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동화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과연 이 난쟁이는 뭐냐? 이 난쟁이는 주인공의 이제 아버지가 난쟁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작품 개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연작 소설 중 하나의 단편이에요. 이제 그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그려낸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이제 여러 시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을 시점은 나라는 영수가 등장하는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첫째인 영수, 둘째인 영호, 셋째인 영희 이렇게 좀 5가족의 이야기고요. 주된 사건은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제 철거 위기에 인제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삶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결말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비극적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이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맞죠? 자, 이 난쟁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정말 신체적인 장애였던 거죠. 자, 아버지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결핍과 차별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그쵸? 왜요? 아버지는 정말 난쟁이가 맞으니깐요. 그쵸? 자, 아버지가 난쟁이란 사실은 틀린 게 아니야. 그쵸?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그거 하나만 옳았대요.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대. 그 밖의 것들은 뭐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어떤 편견, '난쟁이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는 어떤 선입견 이런 모든 거는 다 틀렸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우리 5가족인 거죠. 그리고 나를 포함한 저럼 보세요. 나라는 서술자 나오죠. 자, 나라는 1 인칭 서술자 나오면 작품 속 서술자이고요. 이 작품에서의 나는 이제 영수라는 첫째 아들이에요.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 누구겠어. 그쵸?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인 거죠.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 뭐겠어?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을 살면서 천국 뭐겠어? 부유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거 생각했대. 한마디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없겠죠. 그러나 가난한 우리는 늘 부유한 삶을 생각했다는 거죠.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었다. 우리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대요. 자, 지규법을 통해서 가난한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지금 사건이 좀 전환되죠. 자,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간 사건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뭔가 흥미롭고 궁금하죠. '무슨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들어가네요.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라고 내가 말했더니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바로 주된 사건은 바로 이 철거 개고장이 우리 집에 도착했던 것이에요. 이 철거 개고장은 우리 가족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가족끼리의 갈등이라기보단 여러분 가족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어코 왔구나." 자 보니깐요 여러분. "기어코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어머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상했던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 놀랍고 새롭고 뭐 짐작도 못했던 일이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예상했던 일인 거죠.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그쵸? 누가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이런 날에. 나는 어머니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즉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 드러나는 초라한 밥상인 거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왜냐면 어머니는 글을 못 읽어요.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읽어 준 거죠. 글을 읽지 못함으로 천천히 읽어 줬대요. 자 보니깐요 여러분 철거 개고장 당연히 집을 철거하라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난쟁이 가족이 사는 집 주소가 굉장히 어이가 없죠. 지금 이 난쟁이 가족은 가난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전쟁 같은 삶에서 매번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원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적인 주소가 나왔죠. 자 이 반어적인 '난쟁이 가족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라는 이 주소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낙원이 아닌데 이런 반어적인 주소를 붙임으로써 엥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있는데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할 거고요. "돈도 너네한테 걷겠다."라는 어떤 국가의 폭력적인 철거 방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셔 버리고 "그 돈도 너네한테 받겠다."라는 거야.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여러분 자 공장은 뭘 상징해? 그렇지. 우리 그 당시 이거 산업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산업화 시대의 상징물인 공장의 높은 굴뚝의 그림자 여러분 자 우리 그림자는 보통 까맣죠. 까만색은 약간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이 그림자가 시멘트 답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 뭐겠어. 난쟁이 가족의 집이겠죠. 자 이 집은 터전이었던 거죠. 삶의 터전을 덮었대요. 아 보니까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그 굴뚝 그림자 까만색이 마당을 덮었다. 즉 이들의 삶이 어떤 좀 비극적이고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소재겠죠.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모두 다 철거 개고장을 받은 거예요.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라고 어머니의 어떤 답답함을 지금 행동, 태도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어머니는 지금 아마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행동 묘사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 부분 보니깐요. 자, 이거는 영수, 즉 나죠. 나라는 서술자이자 영수의 시각인데요. 영수는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라고 약간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까 늘상 포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라는 어떤 체념적인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패배가 너무 늘 우리 전쟁에서 늘 지기만 했다라고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패배하다 보니까 '달라질 건 없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죠. 낙관적 인식이 불가능한 거죠. 비관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인 거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라고 되게 정신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봐봐. 강제 철거를 하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입주권인 거죠. 하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면 너 5천만 원 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겠어. 그렇다면은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나는 5천만 원을 낼 수가 없으니까 떠나야 돼." 그럼 이제 아주 조금의 이주 보조금을 줬다는 거죠. 그럼 봐봐. 내 집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 돼.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가 뭐 경기도로 나가야겠죠? 근데 그 돈으로 이주 보조금으로는 경기도에 가서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들한테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 영호와 영희겠죠. 영호와 영희를 만났대요. 모두가 다 여기에 모였네요. 아버지는 도장 파는 곳이에요.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여러분, 검정색 약간 공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왠지 알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어디 뭐 모임 있을 때 쫙 가면은 국산 까만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검정색 승용차면 예전에 이제 공권력을 상징했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저럼 봐봐. 영호나 영희나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출근할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인제 일을 찾아야 되는 어떤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군들 일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서리법이죠.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어제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엥?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통 같은 곳에서 아버지의 어떤 굉장히 뜬금없는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자, 뜬금없는 행동이 지금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대요. 그쵸. 심지어 또 책을 원래 좋아하는 뭐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야.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를 안 알려줘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안 알려줌으로써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대체 저 아버지는 저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책을 왜 읽는 것이며 대체 뭘 읽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자,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간다, 간다 이렇게 쑥덕대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이거 사람들의 차별적인 인식인 거죠. 왠지 알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녔으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난쟁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시선 폭력을 하는 거죠. 그냥 보고. 그쵸?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알루미늄 표차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집은요, 무허가 주택이에요. 자, 지금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한마디로 정식 주소가 나온 곳이 아니라는 거야. 이곳은 정식 주소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거는 우리를 여기에 살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래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면 주소지가 뜨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식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소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우리 집이었다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 표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지금 뽑고 있는 거야. 근데 영호는 그게 못마땅해요. 왜냐면 영호는 굉장히 저항적인 성격이에요. 얘는 되게 저항적이고 불의에 있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와 나가 너무 현실에 순응해 버리는 게 지금 영호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좀 순응하고 체념적인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엄마랑 형은 저래?" 이러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쵸. 체념적이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뭐겠어. 이게 우리 집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미리 안 떼놓으면.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착잡한 거죠. 엄마도 어떻게 좀 심란하고 착잡하죠. 너무 괴롭고. 영희가 이번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진짜 맞거든요. 지금 영수와 영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백수예요. 왜 백수냐면 이것도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편을 보면 나와요. 이게 아마 내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그 편에 들어있거든요. 이야기가. 영수와 영호가 원래는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을 다니다가 이 공장의 그 오너들이죠. 그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했던 거야. 노동 착취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해고당해요. 그래서 백수가 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건데 이제 부당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스무 나라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라고 어머니는 좀 현실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인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입주권을 팔려 그래요?" 영우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쵸? 저항적이죠?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야." 라고 영호가 말하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한마디로 다 끝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고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펜지꽃은 굉장히 여린 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소재예요. 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어." 자, 그들은 누구냐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즉 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들. 즉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들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모두 강자의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이 영수의 나죠. 체념적인 비관적인 사회 인식이 들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아 동네를 떠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얘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야. 아까 아버지가 되게 정신없는 와중에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때는 이제 비밀로 하고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때 그 막 주민센터 앞에서 읽고 있던 책이 바로 이거인 거죠.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여러분 봐봐. 아니 무슨 시장 이름이 최후의 시장이야. 굉장히 이런 것도 되게 좀 절망스럽고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주는 그런 이름인 거죠.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한번 내가 뭘 사러 가는데 동생인 영희가 따라왔었어요. 근데 내가 뭘 사러 갔냐면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가는 거야. 한마디로 나름 영수의 희망이었던 거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는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라고 지금 나는 사고 싶은 라디오가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서 지금 약간 좀 배려를 한 거죠. 그쵸? 영수가 영희에게 배려를 했어요. 사주려고.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자, 보세요. 라디오는 내가 뭔가 영수가 좀 공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어떤 희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타라는 것도 뭔가 좀 영희에게 있어서 어떤 좀 그 당시에 소망이었던 거죠. '나도 기타 치고 싶다.' 근데 그 라디오도 고장이 나고 기타도 줄이 끊어졌대요. 한마디로 이런 영수의 희망과 영희의 소망이 좀 끊어졌다, 불구가 됐다, 좌절됐다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은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라고 새로운 인물 나왔죠. 자,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그 집 주인은 아니고요. 그 집에 과외를 하는 가정교사였어요.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즉 지섭이도 굉장히 이제 삶에 대한 인식이 되게 비관적이었던 거죠. 자, 지섭 역시 현실은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현실의 어떤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했던 거죠. 지섭이.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지섭이 난쟁이 아저씨에게 물어본 거죠. "일을 안 하다니 일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일했어." "그럼 나쁜 짓 한 적 있어요? 법 어긴 적 있어요?" "없어." "그럼 기도 안 드렸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적 없어?" 했더니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섭은 지금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자, 여기 보면요. 아저씨는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심지어 종교도 믿었대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종교도 그리고 열심히 하는 노동도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의식도 모두 다 삶을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달나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달나라라는 거는 어떤 지섭에게 있어서 현실과는 대조되는, 그쵸? 이상적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이 소리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잠겼다가 엄마 목소리에 돌아온 거야.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이 종이 비행기 이런 것도 뭔가 약간 접어서 하늘로 날려 올리는 그런 좀 희망적인 소재인 거잖아요. 즉 아버지는 희망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야, 거기에 올라가서.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여기서 떨어져서 인제 죽게 되고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당연히 집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런 좀 되게 암울한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 비해서 너무 이야기가 되게 딥하고 되게 우중충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80 년대 70 년대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100만 부 베스트셀러였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되게 잘 나가고 유명한 책인 거죠. 산업화 시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되게 뭔가 좀 이제 슬픈 현실을 좀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말은 어렵지 않지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요. 질문이 있다면 한번 질문을 정리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